우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회선으로 50차가 됐습니다. 제50차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청와대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최악의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인사 참사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이 제기한 인적 쇄신의 근본 원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지목한 의혹의 중심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 목소리는 여지없이 무시되었습니다. 사퇴 없는 조직 개편, 이름만 바꾼 수석실, 수석과 중복된 역할의 특보단 신설, 이것을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왜 새누리당 정권은 세월호 참사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번 인사 개편이 국민의 질문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라면 분명하게 오답입니다. 특보단 신설이나 국무총리 지명은 국민이 요구한 청와대 쇄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국무총리 내정자는 그동안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주대회동의 정례와 각종 현안에 대해 야당과 소통해왔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책임 총리로서의 자질과 검증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분명한 역할입니다. 만전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로서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3년 차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자랑하는 지난 2년의 성과를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 국정운영 기조 대전환으로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업주부의 불필요한 어린이집 허용을 줄이겠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파문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정부의 이런 발상에 대해서 무상보육 폐기선언, 여성차별선언으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전업주부에게 전가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상입니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아동학대 파문으로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을 상대로 한 협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일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당연히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여야 합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시설인데 엉뚱하게 가정 양육수단 확대만 부르짖고 있으니 답답하여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보육의 국가 책임을 여성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것이고 일하는 여성에게 일과 양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차별정책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정부 아래 한 부처에서는 애 낳아라 하고 또 다른 부처에서는 집에서 애 낳아라 하니 정부 정책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없습니다. 이런 엇갈린 정책이 나오는 것은 결국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없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땜질 정책은 안 됩니다. 보육체계의 대대적인 수술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을 확충하라니까 전업주부를 차별하겠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라니까 전업주부와 워킹맘들이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점검법을 놔두고 이런 꼼수만 부려서는 결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서민 증세로 대변되는 연말 정산 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3대 재정 확보 방안인 세금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 지출 구조 조정이 사실상 전부 실패로 돌아갔고 담뱃값 인상, 재벌 감세, 서민 증세로 불리는 연말 정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세계 불공정을 국민이 한 목소리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약 1000년 전 중국 남송의 유학자 육상산이 불환빈 환불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불평하기보다 불공평함에 불평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국민이 동의하는 공정한 세계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 증세만 있고 복지는 실종되었습니다. 꼼수 서민 증세로 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계획도 국민적 저항으로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근시안적 계획이 아니라 호영적 성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소득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기조가 결실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오윤근 원내대표와 이석현 비대위원 각각 다른 일정과 몸이 불편한 의견을 첨삭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권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23일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오이사조처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북한이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오이사조치와 연계하는 것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또한 북한의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취하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의 국민적 기대와 남북관계 개선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질적인 행동 없이 북한의 대화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립니다. 남북 모두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대화를 위해 실질적인 관심사항을 조율하는 노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통일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화려한 사업들만 늘어놓았을 뿐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화를 끌어낼 오이사 조치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도 구체적인 실천도 없습니다.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 시대를 열겠다는 올해의 목표 또한 공수표로 끝날 우려가 큽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오이사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선도적으로 남북대화 재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네, 전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 저희 전준위원회에서는 당 혁신에 대한 방한단계 개정안을 모두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대체로 당의 분권화, 공천제도 개선, 당무 발전에 대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현재까지 합의된 안을 29일 중앙위원급 당원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후 30일까지는 최종안을 만들어 다음 주에 비대위와 당무위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공천개혁 등 일부 조항은 전대에서 뽑히는 새 지도부가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준위는 오히려 중립적 입장에서 개혁해야 할 당원 당규는
전대를 통해 미리 묻혀서 새 지도부가 개혁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오해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또 권역별 비례대표 중 여야가 합의하여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보다 큰 틀의 개혁은 다음 지도부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인재근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양구 원내대표의 총리 차출로 새누리당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당내 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의 살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의 불통이 2년 동안 목통으로 녹화된 데에는 새누리당의 청와대에 대한 절대 복종이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다수당의 힘이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에 바쳤습니다. 집권 여당의 과반수 정당임에도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어설프게 만들어낸 연말 정산 제도를 새누리당의 힘으로 묻지마 통과시킨 결과가 어떤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종섭 행정자치 장관이 대표적 범인 증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통과를 추진한다면 국회의 역할, 정당의 역할을 저버린 대가를 호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집권 이후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빈이 영원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30%는 새누리당의 영혼을 되찾으려는 정보입니다. 새누리당이 정당 정치, 의회 정치 길로 복귀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누가 봐도 정당 해산 정국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보겠다는 발상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소 조항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반인권법입니다. 전 세계 최악의 반인권법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자꾸만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소위 이적 세력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거꾸로 정권이 감출 것이 있거나 정권이 위기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독재 정권과 위기에 빠진 정권이 그랬습니다.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헌법 속에 다른 중요한 가치에는 침묵하며 유독 반공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간 뒤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불과 3년 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지휘 아래 온 나라를 붉게 물들였던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현수막이야말로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원하는 헌법적 가치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원혜영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청와대 인사를 보면 격파소량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가려운 발등을 받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보내야 할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대신 총리를 바꾸는 이러한 일들은 전형적인 꼼수 인사 개편입니다. 지난번 꼼수 서민 증세에 이어서 청와대의 국민 조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특보단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수석, 강요들의 대통령과의 소통입니다. 보수 언론, 진보 언론 모두 레임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지적대로 본인의 스타일 하나 고치지 못한 대통령이 경제혁신이나 대대적 구조 개혁을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이미 늦었다고는 하나
지금이라도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국전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 핵심은 인사 쇄신이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사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성패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더 이상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법인세 정상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법인세 환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는 없고 서민 증세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정석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예비 성격이다. 이렇게 주민세 인상을 계속 추진할 것과 자동세, 차세 인상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간에는 직장인의 유리지갑은 정부지갑이고 법인 금고는 성역이다라는 성토가 들끓고 있습니다. 조삼모사 대책으로 꼼수 서민 증세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분이 11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민 주머니 털어서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기 1%가 부에 걸맞는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서 불평등을 초래하는 잘못된 세금 제도를 고치자. 이러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외침이 왜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박근혜 정부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정상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대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서 이산가족의 상봉 전제 조건으로 오이사 조치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오이사 조치와 연결시키는 북한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 한편 6일째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밝히면서도 오이사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대화 테이블에서 얘기하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는 것 역시 답답한 일입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오이사 조치는 해제라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오이사 조치 해제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이 아니라 오이사 조치 해제 이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략적이고 주도적으로 끌고 갈지를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기싸움은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화를 위한 진정성 타령은 그만하길 바랍니다.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대화에 나서서 남북 간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족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남북 당국은 분단 70년의 고통을 끊기 위한 몸부림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예, 의견 발언을 마치고 다음 저희가 지난주에 박근혜 정부의 지역 평등인사 TF 조사단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단장을 맡았다는 민정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지역 평등인사 TF 단장 맡은 민정두입니다. 권력기관의 지역 평등인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안행위의 김민기 의원,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지역 평등 인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재위의 김관영 의원, 금융기관의 지역 평등 인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부의 김기준 의원 이렇게 2명으로 지역 평등 인사 TF를 구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 정부의 지역 평등 인사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백서 형태로 정리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가 정부 출범 6개월 시점에 고위공직자 3급 이상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백서를 연구했고 작년에 낙하산 인사 실태 백서를 갖다가 연구했습니다. 근데 두 차례 백서가 발표됐을 때
과거 같으면 일정한 반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정도가 더 심각해져서 작년 6개월 만에 그 친박 인사 임명사전 2지를 낸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엊그저께 청와대 인사를 보면서 이 정부는 전혀 국민들의 시선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의식하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도 더욱더 그 지역 편중이 심해졌고 특히 권력기관을 갖다가 둘러싼 과거에는 5대 권력기관 사정기관만 됐는데 이제는 민정특보까지도 특정 지역 출신을 안침으로써 지역 편중이 더 심각해졌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이 왜 이렇게 특정 지역 편중 인사를 갖다 할 것인가 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저도 대통령은 100% 국민 통합하는 정치를 하겠다 하는 후보시의 약속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내 편과 내 편을 나누고 그래서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국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통치를 해온 박정희 시대 연장선상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정부가 검찰총장 출신의 비서실장에 앉힘으로써 검찰총장과 검찰총장 출신 비서실장이라는 쌍권총 체제를 갖다가 항상적으로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더더군다나 또 검찰총장 출신을 갖다가 민정특보에 앉힘으로써 국민을 적대시하는 공안 통치를 통해서 국민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쌍권총 체제를 항상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사실 이번 정부 인사에서 국무총리는 특별한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국무총리가 돼도 책임 총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여야 합상을 지켜보면서 원내대표 출신 총리 내정자, 부총리들은 정말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켰으며 1.1핵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굉장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점에서 우리 야당한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4년차가 된 시점에 박근혜 정부는 실제로 상반기는 총선이고 총선이 끝난 후 원내체제가 정비된 다음에 연말 정기 국회에 가서나 여야 간의 입법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차에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5년차는 권력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올해가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마지막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 한 해에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계획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대항력이 없다 하는 얘기 많이 해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정부가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 야당의 협상력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것저것 이런저런 포부를 갖다 3년째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활용해서 정부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를 갖다가 적당한 수준에서 협상을 준다고 한다면 일정한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가 대화하는 총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